자, 정혜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셨는데 네. 지난번에 한번 저희 반갑습니다. 방송 나오셨고 소개 아, 두 한마디 해주시기 번째세요? 바랍니다. 본인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이고요. 지금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와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해서 네, 말씀 나눴는데 네. 오늘 또 나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 네. 아니 제가 그때 뚝소리 났어요. 교수님을 제가 천배 가지고 네. 사실 아까 저기 앉아 계시는데 결례를 했는데 그 아니에요. 프로필을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공부 좀 하라고. 근데 아니 환갑이 지나셨는데 왜 이렇게 젊으세요? 그게 정말 짜증나네. 동안이야. 그러니까 내 조카라고 해도 믿으실 것 같은데 지금. 교수님. 아기야 형님은 예. 한 70대 같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 내가 김종인이고 교수님은 조국이고 그 정도 나이가 우리 파리학번 그 유명한 똥파리 파리학번이신데 네. 아픈 데를 찌려. 예. 교수님은 네. 그 전공 분야랄까요? 그 저기 지금 뭐 예를 들면 교수 활동도 네네. 하시지만 네. 사회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전공 분야가 뭡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원래 그렇죠. 학부는 간호학을 제가 전공하셨더라고요. 학부는 간호학을 전공했고 간호사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석사 박사는 보건학을 했고요. 네, 보건학 중에서도 특히 산업보건을 주로 많이 해서 우리나라의 산재 예방, 안전보건 이런 쪽의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보건소의 건강증진 사업을 총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의료들 시스템을 관리하고 건강증진하는 쪽의 그러면 활동을 병원 하고 간호사 있죠. 생활은 선생님은 많이 안 하신 거예요? 병원 간호사가 아니라 이제 회사의 사업장의 간호사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졸업을 하면 보통 다 그러셔서, 병원 예. 간호사를 그러게요. 가는데 예, 예. 저는 그때 그 제조업 공장에 간호사로 들어갔어요. 가 보니까 공장에 소음도 굉장히 많고요. 공장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있었다는 게 신기하네. 그렇죠. 지금은 뽑았어요? 예, 그때 또 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많이 뽑진 않았는데 제가 그 회사에 최초로 간호사로 들어갔는데 워낙 300인 이상 되는 회사에 간호사를 두게 돼 있거든요. 그 산재나 직업병이 많이 생기니까 간호사를 두고 그때는 또 응급의료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으니까 회사에서 응급처치 같은 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양호 선생님 지금 보건 선생님이라고 하시 그분 계시듯이 사업장에 다 두게 돼 있는데 네,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듯이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라는 간호사가 근무를 하면서 네. 관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네네. 그런 그 보건관리자가 지금 뭐 10,000명도 넘어요. 이런 굉장히 많고 그런 단체가 직업건강협회라는 곳인데 제가 거기 협회장도 했고요. 지금은 그런 안전보건 관련 단체가 다 연합된 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그 있는데 총연합회가 지난번에 간호법 하던 때는 어떤 입장이셨어요? 그때 간호법 당연히 저 찬성하고 간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그 근데 총연합회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단체 중에서 우리는 반대다 이런 분들 없었어요? 없었죠. 왜냐하면은 이제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죠. 우리가 고령 사회로 가면 돌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바로 그 간호법이 돌봄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그래서 제가 부분이기 여쭤봤어요. 때문에 이게 이것들이 일부러 간호법을 간호사법이라고 하면서 왜? 간호사들 밥그릇 지켜주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포도를 한 시켰단 거죠.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의사와 간호사를 뭐 직역 간의 그렇죠. 갈등으로 부각시켜서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하고도 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만들어놓고 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 여쭤봤던 게 간호사분들을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병원만 생각하지만 네. 그 산업 현장에서 보건 환경을 그 고쳐주시고 또 일반 그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돌봄 이런 걸 하시는 분들 하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법이었는데 맞죠. 예. 그런 그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위한 것인데 그 간호법을 대통령이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요. 네. 얘는 하여튼 무슨 국민들이 조금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법은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약으로 간호법을 해주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거 안 그랬다고 또 사기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진짜 말 안 했다고 했는데 원희룡 장관이 얘기한 게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래서 간호사들이 다 해주는 줄 알고 지지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 참. 지금 오늘 그 얘기도 네. 물론 깊게 나눠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아니, 간호사분들 오늘 뿐이니까. 저기 네. 이야기를 좀 드려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의료 대란 네. 이게 지금 길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지하고 나서 뺨 맞는 대표적인 집단이 의사들이에요. 지금 어디까지 뭐 교수들 뭐 사직
또 하고 뭐 전공의들은 계속 투쟁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거는 국민들이 모두 요구하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도 증언하겠다고 그렇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000명을 갑자기 늘리겠다. 그러면 의대 준비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의대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인력을 하겠다고 한 게 한 500명 정도인데 너무 갑자기 그렇게 하면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총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의대 자기 학생들을 많이 모으고 싶으니까 각 학교에서 조사를 해서 낸 자료를 보면 지난 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한 2,800명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랬고 오늘 또 조사에서 나온 게 3,400명 이렇게 하겠다고 나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의대 교수들하고 총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의사 교수들이 사표를 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대 교수님까지 사표를 내고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찬성합니다. 당연히 의대 정원 늘려야 되고 네.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하면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해서 사실 대통령 지지율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막 밀어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그것에 대한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요. 이 의대 정원에 민주당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찬성합니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공의료라든지 필수의료라든지 그런 시스템 속에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대안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럴 때에 보건의료 특별 TF 이런 거를 정부 여당 보고 만들자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금 우리 불 끄기도 바쁜데 무슨 뭐 새 집을 짓자고 그러냐. 그런데 불났을 때 그 원인을 알고 새 집을 지어서 마련을 해야지 불 끄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다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지금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을 만드는 그런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제안을 해야 되고 당연히 정부가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교수님 네. 이 대목에서 저는 제일 그러니까 그 아쉬운 지점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집안에서 누가 아프면 네. 아픈 사람이 생기면 아 우리 보건의료 체계 어디에 허점이 있구나라는 걸 막 절감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공백을 네. 정책적으로 정치권이 메꿔줘야 된다고요. 네. 그리고 그게 시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알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논쟁이 붙고 싸움이 붙으면 네. 그 싸움 부추기는 기사를 쓸 게 아니라 언론이 나서서 지금 의료 공백지대가 어느 지점에서 생기고 있고 그렇죠. 네, 사각지대가 왜 발생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의 가족들은 어떤 지금 현실이고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그 노인분들이 뭐 이렇게 쓰러지시면 그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와서 도와주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젊은 분들이 이렇게 류마티스 같은 걸로 돼가지고 갑자기 이게 마비돼가지고 쓰러지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도 재활하려면 한 1년, 2년이 걸린다는데 네. 그런 분들은 또 이게 요양보호사 이런 서비스가 전혀 안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요양보호사- 공백지 때 그럼요.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의사들이 수도권에만 집중돼가지고 지방 의료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 네. 사실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알려야 되고 고쳐야 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료 불균형을 해소를 그렇죠, 해야 그렇죠. 되고 네, 네. 그리고 필수 의료, 공공 의료 이것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되나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안 갖춰지면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의대 정원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피부과 가고 안과 그렇죠. 가고 성형외과 가고 피부과만 그러면은 늘어나는 뭐 거야. 아무것도 안 되는 아니 거죠. 지난번에 강청이 그 강남 닥터 네. 이재영이 그 영입 인사가 나와서 그 얘기 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증원의 속내는 의료 영리화로 간다. 왜냐하면 정부 재정으로 감당이 안 된다. 될 안 거니까. 되죠. 네. 그러면 그 정말 저기 이제 그 국민 건강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그럼요. 그래서 의료 영리화로 가려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다 이렇게 진단하시더라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을 장기적인 체계적인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을 해야 되고 안 그거를 받으면. 안 받을 네. 거다. 네. 민주당에서라도 바로 현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TF는 의사만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 인력이 같이 참여해야 돼요. 네. 병원에 의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아니 전공의가 파업했는데 환자가 치료를 못 받는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의료 시스템이죠. 맞아요. 이런 네. 것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민주당이 보건의료 특별
특별 TF를 만들어서 네. 현재 나타나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그리고 또 그 의료 공백을 간호사나 보건의료 인력들이 메꾸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메꾸고 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언제 그분들이 노력이 뭐였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코로나 때도 간호사들 맞아요. 코로나 영웅이라고 제일 그랬거든요. 고생했는데.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간호사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거를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냐 했더니 코로나 영웅은 전 정부 때 일이고 지금은 뭐 우리는 그거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것도 뻔뻔한 게 간호법 그렇게 거부하고 그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의사들 파업해가지고 의료 인력 부족하고 이런 거는 간호사분들로 채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그게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죠. 놈들 진짜. 그래서 이제 뭐 PA 간호사 사실 PA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네. 이게 의사 보조라는 말인데 뭐 언론에서 PA 간호사 얘기를 하니까 그런 그 전문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메꾸고 있는데 그것을 문제가 막 되니까 한시적으로 그렇죠. 병원에서 이걸 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 그거는 한시적이지 결국은 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기회에 법제화를 시켜야죠.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생겨도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누가 뭐 파업을 하거나 이래도 의료 체계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 바로 TF를 만들어서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야 보건의료 인력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민주당은 이런 걸 알아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피해를 받는 국민들. 아니 병원 다니다가 8개 병원 다니다가 사망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피해 구제 신고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민주당은 정말 민생을 챙기는 당.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당.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개인이 보상받으려고 보상 못 받아요. 그거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꼭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부의 그런 정책 만드는 특별위원회를 하자. 그다음에 민주당의 TF를 빨리 만들자. 그래서 보건의료 체계 개선과 국민들에 대한 민생을 돌봐주는 걸 만들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간호법 제정하자. 네. 네. 아니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간호법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대 정원을 해결하기 위한 게 의대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 의료를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고는 아니 간호법은 거부하면서 이종의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의대 정원 해가지고 결국은 뒤에 영리 의료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간호법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령 사회로 가는 의료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결국은 경제력과 건강이 문제가 되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경제도 살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국가에서 우리가 민주당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되고 정부의 뭐 의대 정원이 프레임에 끌려갈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아젠다로 보건의료 시스템을 민주당이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래야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근데 우리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이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니까 복지국가라는 게 지금 뭐 저 생활지원금 준다고만 복지국가가 아니거든. 사실은 네. 이 의료복지나 돌봄 이런 게 복지의 가장 핵심이죠. 이게 사실 이런 분야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신현영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네. 관련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선거 직접 뛰는 분들은 막 정신이 그렇죠, 좀 없어요. 어렵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 관련 있는 분들이 네. 머리를 맞대고 빨리 대안을 찾아야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신현영 의원이 의사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좀 입장이 애매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신현영 의원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다른 여러 보건의료 직종을 같이 모아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민주당은 이렇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내는 정책 대안이다. 민생 정당이다.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이렇게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나와서도 그 저기 그 산업재 김용균법. 네,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법 막 연기 이야기가 나오고 막 그랬잖아. 50인 미만 사업장 관련 난리를 쳤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밀어붙였죠. 그럼요. 이제 그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런 산업안전 재해 관련해서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 예. 국회의원 중에 그래야 그런 김용균법 관련해서 이 후속 작업들을 면밀하게 좀 지켜낼 수 있는데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본이 그래서 나라도
뛰어들고 싶다. 그때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꼭 기회가 되면 국회에 진출을 해서 네, 간호학 전공자로서 꼭, 예. 보건학 전공자로서 이런 문제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해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전문가분들이 필요하신 이유가 법사위에 있어 보면 사실은 네. 그 법사위에 와서 이제 최종 논쟁이 되는 법안들이 각종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되는 그렇죠. 이제 경우잖아요. 네. 법사위에서 보면.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의 내용이나 형태나 이해 수준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산업재해와 관련된 것도 노동자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느냐, 네. 그다음에 경영자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럼요. 다르거든요. 네. 그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게 규제라는 거야. 네. 그건 내가 불안해가지고 뭐 이러면 회사 닫아야지 뭐하러 운영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생업을 가지고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절실한 건데 네. 문제는 거기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경영자들을 더 많이 맞아요. 만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유지고 그렇죠. 자기한테 후원금도 더 많이 내고 이러니까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민주당인데 도대체 어디서 저런 얘기를 듣고 와서 여기 와서 저러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한 분 계신다고만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전문가분들이 정말 맹활약을 하셔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좀 인식을 시켜줘야 그렇죠. 돼. 예, 이게 어떤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는가 이거를.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그 영향이 어떻게 그렇죠. 파급이 미치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예산 문제인데요. 사실 이번에 우리 R&D 예산 보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깎인 걸 알았잖아요. 안전 예산 엄청나게 깎였습니다. 안전돼요. 그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보통 현장에 안전하지 않은 거를 지키는 게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노동안전 지킴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노동안전 지킴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업 운영하는데 귀찮으니까 이 사람들 못 오게 그렇죠. 없애버린 거구만. 네. 야, 이것들 진짜. 그런 예산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시도요. 서울시에 보면은 굉장히 사고 강제 많이 나고 교통사고 많이 나고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작년에 73억 만들었었는데 올해 55억으로 줄였어요. 24%나. 서울시도요. 심지어 세종시는요. 응급의료기관 지원 예산 5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5억을 삭감해요. 응급의료 지원 이런 그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확인해서 관리하고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과 건강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렇죠.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늘 안전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다른 아니, 것에 선생님, 보면. 우리나라의 이 수구 정권들이 꼭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기본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렇죠. 지키기 위해서 진짜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도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것들이 정권을 잡으면 사람들이 자꾸 억울하게 자꾸 희생되고 죽어 나가잖아요. 근데 예산을 또 더 깎아. 그렇죠. 그게 다른 나라의 보수 정권도 그러나요? 네. 이게 보수의 특징입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심하죠. 다른 나라는 분명히. 기본적으로 예. 안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안전 문화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그 하죠. 사회 안전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선진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데 그 국회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1년에 800명이 넘게 나오는데 영국은 150명밖에 안 나와요. 와.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사는데 우리나라 이 선진국이 최고의 선진국이 산재로 사망하는 게 근데 그 원인을 보면은요 대부분 노동자가 보호구를 착용 안 해, 노동자가 안전수칙 안 지켜, 노동자의 뭐 교육이 안 이루어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영국의 노동자들은 그걸 잘 지켜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안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이 노동자들이 보호되지 않으면 노동자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파탄이 나고 사회가 망가집니다. 그리고 기업도요 사장님들도 건강하고 안전한 그럼요. 노동자가 있어야 회사 운영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산성도 늘어나는 거고. 그럼요. 그것을 지키는 게 사실은 규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를 잘 되게 하는 일이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책 제목에 보면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 이런 책 제목이 책이 있잖아요. 그 통계적으로 미국 사회를 분석한 거를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집단이 권력을 잡게 되면은 사람들의 생명이 그러니까 자살률도 높아지고 자살률 높아진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건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우리의 삶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 때
아 저것들한테 진짜 한 표도 주면 안 되는데. 아니 그리고 아까 이제 국회에 네. 들어가서 일하고 싶다는데 문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아니 이번에 이제 저 비례 후보 오픈해서 저기 좋은 분들 모신다고 했으니까 민주당 쪽으로 그 응모를 하시는 겁니까? 민주당 그 지원하십시오. 비례대표 쪽에. 지원하셔서. 네. 그쪽으로. 네. 예. 잘 좀 봐주세요. 아까 여기 댓글로 막 선생님 같은 분이 국회로 가셨으면 너무 좋겠다 그 말씀도 많이 나오고 그런 정책적인 그 대안들이 제시되면은 우리 국민으로서 얼마나 행복할까 뭐 이런 말씀 필요하죠. 하셨는데, 진짜 예. 이 산업재해 관련해서 안전 진짜 정보가 중요하죠. 필요해요. 맞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쪽에 비례대표 문이 워낙 좁아서 아무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돌봄도 중요한데 이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일자리 개수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일자리 개수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한 일자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사람 중에 60세 이상이 전체 사망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중에 43% 차지하고요. 50세 이상으로 보면은 75%를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자 중에 50세 이상이 4분의 3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나이가 들어가는 현상이 고령화가 점점 갈수록 심해지는데 그냥 일자리 개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사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안전한 일자리에 대한 노인의 안전한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다. 그러네요.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중요하지. 생각을 하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야 그럼요. 50 넘은 우리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안전하게 굉장히 청해선 심각한 교수님이 일이죠. 꼭 영향을 발휘해 주실 수 있게 해야 되겠다. 네, 오늘 정혜선 교수님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자, 오늘 1부는 이렇게 마치고 우리 또 2부 신나게 달려보는 시간. 광고의 요정 신유진 변호사 모시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